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약 3년 5개월 만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메인 순매수 전환,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가 랠리를 이끌면서 지수를 밀어올린 건데요. 이런 시장의 부대기 속 오늘 오전 KB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와 최소 노주를 포함한 테마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12개월까지 코스피 지수 목표는 3,240선으로 상향했고요. 분기별 모멘텀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2분기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중 2차 회담이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직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2분기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3분기에는 비가 그치긴 하지만 구름이 가득하고 흐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재개될 수도 있고 또 관세 부과로 인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관세 리스크가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새로운 정부의 내수 부양책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도 방어력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다가올 3분기 비는 그치고 흐린 날씨로 전망됩니다. 3분기가 지나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드디어 화창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의 관세 정책은 합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주춤했던 투자는 활기를 띠고 이때쯤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로는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내수 회복 등을 기대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는 2분기에는 비가 내리지만 4분기로 갈수록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인 업종 전략과 최선우주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입니다. 금융 섹터는 자본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한국 증시 재평가 기대를 높일 거고요. 또 원화 강세는 금융주의 밸류 재평가의 핵심 요인입니다. 원화 강세 지속 시에는 금융주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금융 섹터에서의 최소 노주,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으로 제시됐습니다. 다음 섹터는 원전입니다. 최근 탈세계화 흐름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 주인공이 원전으로 교체됐습니다. 실적과 수주가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KB증권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에 신재생에너지의 주가 상승 패턴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최선호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입니다. KB에서는 방산을 2개월 연속 중립으로 하향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와 국방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고 본격적인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동맹국과의 방위 협의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호주는 현대로템과 MSC솔루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바로 지주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는 섹터 중 하나죠. KB는 자본시장 구조개혁 그리고 상법 개정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고요. 다만 지주사를 볼 때 지주사를 덩어리 지어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LS와 CJ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KB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 그리고 섹터별 전략 최선호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경주마 주제는요. 3년 5개월 만에 확인한 우리 코스피 지수의 2,900포인트. 우리 시장 추가 상방에 대한 시장 진단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와, 이영훈 이사님,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이제 2,900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4월에 2,300이 깨졌었거든요. 불과 네. 2달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올라온 건데 예, 추가 상승 여력 KB증권이 3,240포인트까지 열어두자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300대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가 확연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밸류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숫자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도 뭐 아주 편하게 막 공격적으로 붙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장세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그림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지금 저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원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고 3월 달에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연준에서 임시 FOMC가 열리면서 그 금리 인하를 갖다 B컷, 뭐 0.75, 뭐 자이언트 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렸고요. 그게 내리면서 그 다음번에 연이어서 나왔던 건 뭐냐면은 양적 완화였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이제 주가는 급하게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화 역시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었고요. 가격대는 1,300원을 넘어서 지금은 1,300원인데 강세라고 하는데 아무튼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여기서 급하게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돌아설 때 우리나라의 증시를 올렸었던 거는 동학개미도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던 물량을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는 맞아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하고 또 비교를 하나 이제 해본다 그러면은 최근에도 주가가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4월 3일 날 관세를 갖다가 강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미국채 시장이 혼란이 오니까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면서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할 때 보면 4월 달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환이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외국인들도 거의 들어오는 게 별로 보이질 않았는데 5월 달에 우리가 5월 첫 1일, 2일 그때 연휴 나올 때 우리는 장이 안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만 증시, 그다음에 대만 달러, 홍콩 달러가 특히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10%가 갑자기 강세로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소위 말해가지고 환율과 관련된 게 관세 협상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해외에서 하는 그 환 시장에서 거의 10원이 아니라 100원이죠. 80원, 90원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35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뒤에 다시 리바운딩이 됐다가 1,380원, 90원까지 갔다가 되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워낙 강세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환율의 상황이 민망하긴 하지만은 1,490원, 98원까지 갔던 환이 지금 갑자기 워낙 강세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1,350원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부터 5월 들어와가지고 1,390원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은 매수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국인 매수에 의해 가지고 5월 초부터 5월 한 달 동안을 보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로 외국인이 산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이미 외국인들은 사들어오기 시작했고 6월에 급하게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작년 말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이 지금 부재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온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라는 게 구체화되고 대선 앞이 되고 또 대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건데 그 당시에 유력 후보 3사람이 전부 자본시장, 특히 증권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와 관련된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이 들어왔고 그 근간에는 상법 개정 이슈하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에 의해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 가지고 그 주식의 가치를 되찾는 가치를 리밸류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면서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돌아서면서 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정책 이슈까지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저도 사실은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정신이 어지러질한데 네.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94년이었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한번 줬었죠. 실명제를 갖다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어쩌면 이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이.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지수를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두려워하시다가는 약간 포모만 느끼면서 나중에 끝물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현상 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르긴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급등의 시동을 제대로 걸어준 데에는 미중 무역 협상 합의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새 정부 출범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합의는 플러스 알파고요. 당연히 그것이 도움이 된 건 당연히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이사님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해주지 않은 것 좀 초과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유동성입니다. 독일 시장 보셨죠? 독일 시장이 거의 몇 달 만에 따블이 났어요. 그게 유동성 풀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도 아마 그러실 텐데 사실요.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어제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코피가 안 났는데. 코피는 예전에 났죠. 아, 네. 예, 아까 이영훈 이사님 보여준 그림에서 아, 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주식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장세가 시작이 되고요. 유동성이 풀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멀티플을 세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거에 대한 직전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치열하게 매매를 하다 왔는데 오늘 오전, 어제 오후랑 참여자들의 얘기가 바뀝니다. 어제 하셨던 분과 오늘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코로나 때 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맞아요. 시청자분들. 네. 왜냐하면 계속 가니까는 코로나 때 어하다 계속 6개월 땡겼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수익 나신 분들 지수 레버리지 투자자분이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제가 뭐 3,000 갑니다, 3,200 갑니다. 지난주 탑픽 2,800 갈까요 쓰지 않습니까? 네. 2,900이에요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외국인들 오늘요. 어제까지는 6,000억 산다 치겠습니다. 잘 샀어요. 오늘 1,000억 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땡겨요. 지난주 우리 3일 전까지는 1조 샀으니까 갑니다. 9,000억 샀으니까 갑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시장 자체는 계속 진화를 하게 되고 물량 자체가 위에 있는 것들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쇼친 것도 일부 한몫하다고 봅니다. 많이 그 3월 달에 한 다음에 많이 숏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매도를. 그런데 요즘 그 급등하는 주식들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많이 숏이 들어간 종목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적어도 외국인 들어오고 추경 유동성 우리가 기대되는 구간이기 하니까 이런 시장은 장중에 좀 눌리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섹터의 흐름을 좀 잘 맥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이렇게 뜨거운 시장 안에서도 특히 집중하시는 섹터가 어디로 좀 향하고 계십니까? 저는 없어요. 정말요? 그럼 지수 레버리지 뭐 진짜 지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늘 말고요. 이제 4조를 외국인이 살 때 그중에 절반을 하이닉스 샀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한국 증시를 담는데 환배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주식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산 게 없어요. 또 거꾸로 보면 그만큼 지금 원화 강세에 베팅이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갖다가 유동성 장세라고 이제 일단 먼저 정의를 하는 거고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사실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저같이 숫자 따지는 증권쟁이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자꾸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강한 사람들은 사실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센 놈 사게 되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결과의 끝물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라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저는 지금 최근에 체크하고 있는 거는 그 외국인들 방금 박현상 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세는 조금 줄고 있어요. 2,900선 오니까 오늘 당장 매수세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코스닥을 좀 늘리긴 했지만은 이 얘기는 외국인들도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사들어온 게 실제 오리지널 매수인지 아니면 쇼커버인지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같이 살펴보시는데 저는 중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이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수의 하단을 PBR 0.8배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주식, 잘 모르는 주식, 뭐 투기적인 것보다는 잘 알면서 내용이 괜찮은 회사들을 가급적이면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물리면 고생하시니까 좀 눌림목 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이는 거 볼 때 화장품 빠지고 막 이러니까 또 화장품 끝났나 보다 이런 얘기. 오늘 당장에 지금 엔터 주식도 빠지니까 또 엔터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게 순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사님이 어떤 섹터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유동성 장세구나라는 네, 게 맞습니다. 실감이 나네요. 그렇다면 박현상 부장님은 섹터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 레버리지 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은 없는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정말요? 특히 어떤 섹터 더 기존 주도 보세요? 섹터 여전히 괜찮아 조방원이요? 보이고요. 조방원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음, 지주, 증권, 신재생까지 다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는 아닙니까? 반도체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좀 보고요. 확인하고. 예, 뭐 싼 건 좋으니까는 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멀티 주도 장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실 이게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시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두 개만 갈 때가 좋아합니다. 우리 이사님처럼요. 그런데 맞아요. 저처럼 좀 매매를 좋아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군데가 움직여야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패턴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업종의 순환매, 건전한 순환매가 이룰 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제 조선 끝났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바로 조선 올라오고요. 어제 화장품 안 갖고 올라오고 오늘 엔터 또 밀리고요. 지금 섹터가 괜찮은 섹터도 갈 만한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가 싫다, 어디가 좋다, 난 여기만 해야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중을 못 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할지. 최근에 제가 오늘도 좀 들은 질문인데 이런 것들이죠.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 팔고 가기가 아까워요. 또 지금부터는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2,300 깼어요. 어떻게 해요잖아요. 질문의 질이 바뀌고요. 시장의 질도 바뀌고 있는 거죠. 하는 한 섹터에서 여기가 더 좋고 저희가 주도자 여기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섹터가 형성돼 있는 쪽은 각자의 논리가 있고 논리가 있을수록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매수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티플 섹터들의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유동성 장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1조 원 넘게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인 건지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들일지 여부가 좀 궁금하네요. 이용훈 이사님. 일단 수급이 비었다라는 게 맞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환으로 환산했을 때 여전히 주가는 싼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실적이 삼성전자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어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실적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은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저는 환율 베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그만큼은 아닌데 살짝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자동차 쪽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버려진 섹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갑자기 현대모비스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한 10% 갑자기 올랐었죠.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급등했었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결국에는 상법 개정 이슈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대통령께서 지금 거리소 방문하셔가지고 하신 얘기는 사실 배당 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감세를 해주든 분리과세를 하든 방법을 찾아주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배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갖다 장려하고 유도하는 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 투자 자체가 단순히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쪽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시세 플러스 알파, 즉 배당, 원래는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인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은 사실 배당은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을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물론 너무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시한 큰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투자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거 샀다가 이거 팔고 내일 저거 사고 막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바뀌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는 또 이게 투자를 할 때 이거 차트 이쁘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이놈이 어떤 놈이지 하고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사놓고 진득하게 가져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내내 조방원전을 섹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편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00대가 차라리 편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아닌가? 이건가? 막 이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에서는 중심을 숫자보다는 유동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유동성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정부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수요일 이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게 두 분이 시장을 보시는 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투자 성향이 또 다르시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를 좀 배워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박현상 부장님께 자동차 좀 여쭤보고 싶어요. 더 자세하게. 일단 뭐 히토류 재고도 뭐 1년 동안 축적해 놨다라는 현대차 관련한 보도도 나왔고 플러스 이제 배당 관련한 기대감도 더해지는데 자동차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르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사야 오를 텐데 외국인 기관이 기조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실적 이슈 보셔야 됩니다. 실적. 예, 1분기 실적 우리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셔서 까먹으셨죠. 1분기 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가 관세 부과 이전에 풀인 수요가 집중이 돼서 미리 자동차를 샀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2분기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서는 뭐냐면은 2분기 중에 우리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겠죠. 가장 핵심은 자동차 관세율입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낮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것도 관세가 제가 잠깐 보기에는 15% 정도로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관세율이 낮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안 좋다라는 표현보단 시장 수익률이 좋은 거, 시장 수익률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이요 먼 거 같이 느끼시잖아요. 바로 7월 달엔 벌써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그러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성향에 나는 한 달 정도를 기다릴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투자자다 싶으면은 자동차 괜찮아 보입니다. 싸니까는요. 싼 거만큼 저평가하면 기다리기 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틀 봤는데 시세가 지금 너무 왔다 갔다 거려요. 이쪽이, 다른 쪽이.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일부 사놓고서 다른 쪽을 매매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긴 한데 2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실적까지 좀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보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분께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기존 주도주 조방원을 더 좀 주목해 보는 게 안전하게 그래도 우리가 상승을 좀 즐겨볼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좀 많이 비어있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 쪽을 같이 따라가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영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방원 전까지 전력기기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요? 이 포트는 저는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보면은 USTR 규제도 있었지만은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LNG 캐리어선 발주 이슈가 있을 거고 비해군 관련된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인도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진행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네요. 기대감이죠. 아직까지. 실적 나쁠까요? 안 나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눌리느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쪽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PBR이 뭐 0.2, 0.3 이랬던 것들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뭐 거의 100% 올랐는데도 0.5 뭐 이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방원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신에 이게 약간 눌리거나 좀 늘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트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저쪽에서 열심히 놀다가 넘어오면 되겠지만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이쪽은 유지를 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지주 쪽의 일부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간다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는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포트를 잡아갈 생각이고요. 그런 쪽에서 트레이드를 하다가 장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쪽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을 때는 다시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그런 전략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보면은 방산주 외국인이 좀 팔았고 증권주도 좀 하락하면서 KB금융 시총 7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박현상 기자. 일단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주식을 봤을 때 방산, 뭐 이렇게 수주, 조선, 수주 이런 식으로 성장에 대한 그림이 보였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쪽이 손이 낯선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안 보여요. 성장을 얘기할 썸띵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수주라든지 혹은 화장품 같은 여러 가지 확장성,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장 섹터를 보시면서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일정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식 하셨던 분들은 증권주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지, 은행주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지, 그것을 트로이카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로이카 건설까지죠. 그 갈 때는 또 강하게 갔습니다. 거기에 원동력은 항상 정부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새 정부의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더 사야 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조선은 1년 넘었고요. 근데 증권은 지금 한 달입니다. 올라간 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CPI 발표 앞두고 있고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이사님? 큰 그림은 지금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단지 뭘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포트의 현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내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잖아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수급에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나 아니면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그때를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중기적인 전체 그림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의 어떤 그 환 방향 자체도 지금 이런 어떤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리스크보다는 적극적인 공략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상 부장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으니까 섹터가 순환매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사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좀 편한 표현으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요, 살 거든 또 살 자리에 또 오게 됩니다. 지금 포모가 오고 있고 뭐가 오고 있고 다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옆집 누가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천천히 절대 그거 다 자리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